총님 헌법 읽어보셨죠? 네. 헌법 41조에 보면은 국회는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7조에 보면 대통령도 똑같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뭐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은 뭐 권리, 의무 이렇게 되어 있고 총칙 이렇게 되어 있고 3장이 뭔지 아시죠? 입법부죠. 국회입니다. 그죠? 4장은 뭔가요? 4장이 법원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예. 국회가 행정부보다 먼저 나옵니다. 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기관인 국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도 4장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매우 중요한 지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이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의 선거로, 즉 주권자들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거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가 주권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물론 뭐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과거에 저는 뭐 국회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행정부에서 일한 그런 경험으로 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셨고 외국에도 계셨지만 5년 동안의 임기 내에 높은 지지율과 높은 그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개조하고 고치고 하는 거를 같이 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좋은 개혁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득권층의 논쟁의 과정에서 지지율은 낮았던 분들도 또 많습니다. 아마 잘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국민들이 그 주권자로서 선정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대통령제와 내각제와 이런 시스템이 다 다른 그런 데서 오는 하나의 그 국가의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주권자의 뜻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일들 하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럼 총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주권자의 의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지지율이 결국 이제 우리 큰 2대 정당이라고 본다면 한 5%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거기에 67% 정도 주권자가 투표를 던졌다 하면은 한 3.23%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분명히 그러한 당 쪽에서 그동안에 했던 거를 되살펴보고 다시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서 승리를 했고 많은 의석을 차지하신 그 정당도 두 정당이 다 저는 그러한 그 표 차이를 보면 이거 우리가 이 독주를 하거나 무리를 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저는 그런 총리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거를 통해서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협치가 되지 않겠냐.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네. 대통령 선거는 몇 프로 차이였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0.73%인가? 그러니까 지금 3%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선 결과가요. 그래서 협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독주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에서 0.73%로 이겼는데요. 네. 지금 독주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가 그걸 심판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역지사지를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0.73%로 당선이 됐고 국민들의 직접 보통
비밀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아까 협치 말씀하셨죠, 협치. 인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우리 입법부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 정말 진정으로 좀 돕고 그 결과를 보고 좀 엄격하게 좀 우리나라는 또 이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제 민주공화국 운영의 주도권의 누구에게 있나요? 글쎄요, 금방 총리가 말씀하신 걸 주도권은 대통령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결과적으로 잘 안 돼서 국회와 대통령, 여야 간의 싸움이 붙으면은 가장 큰 책임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총리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시다 총리 다녀가셨죠? 네. 보통 예전에 보면은 주요한 정상회담 같은 게 끝나고 나면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도 하시고 야당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 결과를 놓고 혹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초청해서 하실 그 대통령의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그 계획을 아직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국회에 좀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때까지 해외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요. 작년에 엑스포 할 때는 예산을 배보다 배꼽이 크게 본 예산이 240억인데 예비비를 330억인가요? 쓰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도 부산 엑스포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많이 엑스포 쓰셨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캠프 데이비드 작년 8월 달에 있었죠. 한미일 네.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간에는 셔틀을 복원했다고 하던 23년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혹시 야당 대표들이나 우리 여야 대표들을 좀 초청해서 설명하거나 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신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항상 어떻게 야당하고 소통을 할 것인가는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자, 박근혜 대통령도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2015년 10월 달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이든 만나고 나서 김기현 그 당시 권한대행하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기시다 총리 이제 다녀가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회담을 할 것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건의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입법부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본인의 전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잘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하나의 방법이라 할까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일부 보도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확실하고요. 국회만 아니면 장관 해먹을 만하다 이렇게 발언하셨다고 돼 있던데요. 그거는 뭐 대통령님이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총리님, 건국절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건국절이 언제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많은 그 이견들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그렇게 아니, 이견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그 건국과 연관돼서 1919년 3.1 운동과 그 우리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어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계속 추진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그런 헌법 정신과 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한다는 그러한 원칙 하에서 그러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우리 통일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건국절이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죠. 건국절에 대한 그런 그 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8.15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건국절이 혹시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어 잘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 뭐 이쯤 되겠죠? 글쎄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1949년 10월 1일 날 대한민국 국경일 법에 따라서 영어로는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라고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세요? 글쎄요, 우리의 광복절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천절입니다. 네네. 개천절이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 부정 세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글쎄요 하실 문제가 아닌 것 그 같은데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로서의 입장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추가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949년 10월 1일 날 법에 정한 건가요? 개천절을요? 그렇습니다. 10월 3일 아닙니까? 개천절. 발효되기 12월 1일 날 정해졌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제징용 관련돼서 제3자 대위 변제를 정부에서 주장하셨어요. 근데 이게 삼권 분립을 저해한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시에 많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법부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좀 말하자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분들의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는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 한일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지키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도움도 빨리 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 감안한 그러한 그 방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대법원의 합헌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니, 절대로 대법원의 판결을 어긋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법률 전문가들께 여쭤보시면. 그 문제 다시 얘기합시다. 네. 자, 민법 469조에 보면 제3자 변제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69조의 2항에 보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변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죠? 저는 민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여기에서 의원님하고 논쟁할 그런 법적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총리께서 총리를 하시면서 이거를 법적 지식이 없다고 답변하실 문제입니까? 아니, 제가 듣기로는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부를 책임지고 계신 총리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법률 지식이 없으시면 그만둬야죠.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소위 이분들의 받아야 할 하나의 권리,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창설이 됐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법과는 다르다 하는 그런 법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우선 변제를 하고 그것을 혹시 거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거를 드린다는 하나의 일종의 그 에스크로 어카운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탁을 하고 자,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권론하에서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대법원은 판단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 제3자 대위법을 대위변제를 제시하냐고요. 국가가 나서서 한 것은 아니죠. 그 피해 그 재단이 한 거죠. 그 재단을 창설하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고 안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그 재단은 그렇게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재단은 분명히 민간의 재단이죠. 그리고 민간의 돈이죠. 이게 헌법 아까 삼권 분립과 관련해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개인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왜 그걸 막는 방법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막는 그게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짓밟는 거다 이 말이죠. 아니 법적인 해석이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한번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지금 같은 나라에 살고 계신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분명히 그런 법률 전문가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그분들의 연세 드시는 것을 빨리 우리가 뭔가 하고 한일 간의 관계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그러한 저희가 자, 사도광산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까 이제 답변하실 때 아이카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 보셨어요? 아니 저는 지금 사진을 찍은 거를 봤지 제가 직접 가서 보지. 읽어는 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강제라는 표현이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강제라는 것은 외교부 장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2015년 그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이 없지요. 그 협상 때 이미 강제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역점을 둔 것은 전시하는 쪽에 역점을 그러니까 전시하는 이것이 같은 전시에 역점을 두셨으니까 전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구조니까. 그러니까 전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총리님 말씀이 전시에 집중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전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강제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나 그 강제를 다 받아들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시물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발표가 그랬고요. 아니, 전시문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일본이 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했고요. 그 전시물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까 총리 읽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2015년에도 그거는 대표가 그 강제성을 인정하는 스테이트먼트를 한 거지. 그래서 전시물에 부도의이라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아예 전시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도쿄라는 수백 킬로 떨어진 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부도음 했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이카와의 그거를 미리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아이카와의 전시 내용이요 강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선반도 노동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강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강제라는 제가 질문이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써놨어요. 거기다가 표현을. 아니 그러나 그 위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노동자로 돼 있죠. 조선 반도가 아니고 한국으로부터의 노동자. 반도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자라고 하고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노동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노동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럼 답변을 드릴게요. 외교부 장관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모르셔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베 정부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기 위해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걸 그대로 써놨습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다가요. 그래놓고 무슨 전시에 집중해서 뭘 따냈다는 겁니까? 아니 부끄럽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결정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결정과 관계해서 사도 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 한반도로부터 온 자, 제 말이 노동자를 맞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돼 확인해 있잖아요. 보세요. 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제 말이 맞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